64권 세종 16년 4월 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 9년 평안 한길도의 곡물조세는 병진년에 한하되 갑인년의 예에 따라 시행케 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6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한길도에 만들게 한 병선의 제조를 백성들이 안업하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앞서 함길도로 하여금 활악한 우적합을 방어할 때 쓰던 몸이 작고 경쾌한 병선을 만들게 하였으나 천사가 한 처음을 당하여 백성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니 안업하고 토착하기를 기다려서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항복해온 야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상처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저강에서 항복한 야인들에게 관직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아직 관직을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어떠한 직책으로 줄 것인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이에 앞서 항복한 자는 모두 부사정을 제수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항복하러 온 자 중에 천호가 있으면 부사직을 제수함이 어떨까? 이에 앞서 관직을 준 예를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군기감의 사무가 번다 함으로 정원을 늘리는 대책을 이조해서 아뢰다. 군기감은 사무가 번다 하오니 권지 직장의 정원을 20인으로 예를 정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시 내 섬시의 원령 4인을 본감에서 차비할 것이오나 아직도 정하여 채우지 못하여 일이 많이 지연되오니 본감의 권지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일이 간단한 군자감의 권지 직장 2인을 덜어내시어 내 자시 내 섬시의 원령으로 각 1인씩 충정하고 그 충정하지 못한 이는 광흥창과 득소의 서원의 예에 의하여 각사의 이전으로서 거관하고 행대장으로 직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여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길수가 넓고 인구가 많아 사무가 번거로움으로 다시 판관을 두기를 이조해서 건의하다. 함길도 길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여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바쁘옵니다. 목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게 되면 관청이 비고 이를 패하게 되어 참으로 염려되어니 판관을 다시 두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함길 평안도에 전지를 내려 해청 토굴 등 이외의 기타 자봉은 병진년을 한해 바치지 말게 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를 내려 평안 함길도의 방어를 위해 각궁을 보내라고 명하다. 평안도 함길도는 방어에 기용한 곳인데도 각궁이 완전하지 못하니 군기감의 각궁 1,000개를 함길도에 유사의 각궁 500개를 평안도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수송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를 내려 경원 영북의 기화한 자의 신분을 파악하여 아뢰라고 명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앞서 내린 전지에 경원 영북 두 곳에 들어와 사는 족속으로 이어 귀화한 자는 단지 그들이 와서 주고 한 지가 오랜 자 본국의 인민과 다름이 없는 자만을 뽑으라고 하였더니 이제 신고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귀화하였고 어떤 사람은 귀화인의 자식이거나 본국인과 혼인한 자들인데 이들은 모두 뽑도록 하였기 때문에 귀화한 지 오래고 가까움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뽑았는지도 의심이 된다고 하니 이제 뽑은 자들 가운데 제 몸이 귀화한 자는 몇 호이고 귀화한 자수는 몇 호이며 귀화한 연월의 오래고 가까움과 현재의 뽑은 귀화인에 대하여 그 대개를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7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외인 육랑 차량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6년 4월 8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8일 을미오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 도절제사 이징석이 부모에게 교지와 미두를 내려준 데 감사하는 글을 올리다. 엎드려 교지를 받자오니 징석의 부모에게 미두를 아우러 40석을 내려주셨사오매 공경하여 이 교지를 3번이나 거듭 부모의 처수에서 여러 읽어 드렸더니 부모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상은에 배사하고 신들어 이르기를 신이 나서 거룩한 세대를 만나 늙기까지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면서 눈으로 자손이 특별히 성상의 언덕을 입음을 보게 되니 신의 영광과 감격이 지극하였는데 이제 또 쌀을 내려주시어 노신의 몸을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태산 같은 은혜에 놀랍고 기뻐하며 감격에 가득 찬 심정을 비록 상달하고자 하나 신이 늙고도 병들어 할 수 없으니 너가 마땅히 가초 아래도록 하라 하옵기로 신이 부모의 말을 듣고 우르러 천지의 은혜에 살해하옵나이다 하였다. 천지는 여기서는 임금을 이른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8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전지를 내려 상위, 중궁, 동궁, 대궐, 대군, 공주, 부마, 영공의 명칭을 바꾸다. 전지하기를 이 뒤로 조에 들어오는 대소 인원에게 상위는 전하라 이끌고 중궁은 왕비라 이끌고 동궁은 세자라 이끌고 대궐은 왕부라 이끌고 대군은 왕자라 이끌고 공주는 왕녀라 이끌고 부마는 의빈이라 이끌고 영공은 재상이라 이끌도록 하라 하였다. 영공은 이품 이상의 관리를 말한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8일 을미오 네 번째 기사 함길도에 전지하여 알목하의 벽성 지역의 인민을 추가 이주시킬 대책을 마련토록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판중추원사 하경복이 헌의하기를 알목하의 벽성과 영북지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절제사가 영북부에 와 있어 성이 비었을 때 혹 사변이 있게 되면 제때에 가서 구원할 수 없을 듯 하오니 모름지기 알목하의 벽성에다가 300~400호를 더 들어가게 하고 따로 주장을 두는 것이 만세의 장책입니다고 하니 비록 300~400호가 더 들어갈지라도 경작할 땅의 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만일 여유가 있지 않다면 본부의 서쪽에 들어와 사는 인민으로서 분할하여 붙임이 어떠할는지의 여부 및 만일 그렇다면 분할하기를 어느 곳에서 시작하여 어느 곳에서 거칠 것인지를 마감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서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우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진언할 박물과 그에 포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예조에서 아래다. 정조사의 종사관이 돌아 말하기를 예부 주객사 정랑 중이 말하기를 이번에 황제께 바치는 흑색 삼배 두보와 황색 고운 모시, 백색 고운 모시 각각 한 보를 합쳐서 유지 한 장에 쌓아왔는데 대궐 안에서 진상할 때 분명하지 못할 듯하니 한 보마다 따로 하나씩 유지 한 장으로 따로 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오니 앞으로는 진언하는 박물을 봉에 쌀 때에는 각색 피륙의 보마다 각각 유지로 싸도록 하옵고 또 진언하는 말의 여러가지 장식물에 대하여서도 추나 추동 사철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이 유둔 초석을 아울러 가지고 가는 것은 실로 폐가 있사오니 기후가 추울 때는 마이 유둔을 쓰고 기후가 더울 때는 유둔 초석을 쓰되 돗자리와 짐을 꾸리는 보와 유둔을 장관과 박물을 봉에 싸는데 끼우는 널빤지 및 표처럼 반듯하고 마른 나무로 미리 맵시 있게 만들어 두었다가 쓰게 될 때 쓰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땄다. 유두는 두꺼운 유지로 만든 우비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함길도에 전지를 내려 보내주는 도의 지도를 잘 옮겨 그려 간직하고 변장에게도 보내라고 하다. 함길도 감사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본도의 지면을 여러 옛 문적에서 상고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림을 그려서 보내니 도내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 그림을 옮겨 그리게 하여 사형에 간직하고 또 변장의 들의 처소에도 나누어 보내라 하였다. 사형은 절제사의 영문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9일 병지인 5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진도를 지리의 편의에 따라 행할 것과 여우를 막아 적을 막는 방법을 의논하라 하다.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진도는 지리의 편의에 따라 변하고 인심의 소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습할 일은 미리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진도를 보내니 그곳의 지리 형세와 인심의 소양을 살펴서 꼭 진도에 따라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되 만일 진도에 따를 수 없는 것은 편의에 따라 행할 만한 절목을 도절제사와 같이 의논하여 아래라고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도절제사가 병조에 보고하기를 여울이 얕아서 저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에는 목석으로 막아서 적의 길을 막겠다고 하였으니 그 보고한 바의 뜻과 그 메워 막을 조건을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9일 병지인 6번째 기사 경운 영북절 지역의 활쏘기 훈련은 민생이 안정된 이후로 미룰 것을 전지하다. 모름지기 활쏘기 훈련을 시켜야 마땅하겠으나 새로 옮긴 때를 당하여 사무가 번다 하고 또 민생이 여태까지 생업에 안정을 기하였지 못하였으며 활쏘기 훈련은 시기를 훗날에 유시할 것이니 그리 알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0일 정사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탄일의 하례를 받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0일 정사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0일 정사 세번째 기사 양주 회암사가 수리한다고 시주를 받고 불회를 열다. 처음에 원경왕후의 수불이 양주 회암사에 있었는데 중들이 불전이 기울어져 위험하다고 칭탁하고는 수줍하자는 권선문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으로 다니며 권유하니 무지한 부녀와 부상들이 앞을 다투어 재물을 내어 거의 만으로 계산하게 되었고 임금도 쌀과 배를 내려주어 도왔다. 그리하여 절집을 수리하고 이날에 이르러 경천을 연다고 일컬으면서 크게 불회를 베푸니 구경하러 가는 사대부의 아내 여성 부녀자가 매우 많았다. 중 해희가 화려한 채색 가사를 입고 법당에 앉아 불경을 강론하니 부녀자와 중과 여중들이 한 당에 같이 모여 차례로 앉아 보고 들으며 전 지군사 이대종과 박동미도 같이 앉아 보고 들었다. 중가권 신주 신현 등이 무애희를 시작하자 부녀자들이 시주로 하여 옷을 벗어주기도 하였다. 사만 국대 부인 안씨가 가게 되니 지도령 안수산이 따랐다. 장사치의 부녀자들이 남자의 옷을 입고 승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까지 하였다. 수줍은 지붕, 바람병 등의 허름한 데를 고치고 이음이다. 무애희는 불교극의 일종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1일 무오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1일 무오 두번째 기사 유후 김자지가 병약함으로 면직을 청하다. 신이 나이 이제 68세이온데 기질이 쇠약하고 또 건삽증이 있어 어깨와 팔이 쑤시고 아픈데다가 현기증이 더하여 직사를 감당하기 어렵사오매 신의 직임을 면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1일 무오 세번째 기사 성균, 생원, 방운 등이 외암사의 대대적인 수리와 아울러 불교의 폐단에 대하여 상소하다. 신등이 거기 천하의 도리를 살피었건대 바른 것이 있고 사특한 것이 있사와 바른 것이 승하면 우리 도가 행하여 이륜이 베풀어졌으되 사특한 것이 승하면 이단이 일어나 이륜이 무너졌으니 이것은 고금이 상승하는 것으로서 이세의 자연한 이치이옵니다. 대개 부철한 이적의 법이요 성인의 도는 아니옵니다. 그전 호환 때에 중국에 흘러들어옴으로부터 위 송에 침음하였고 소량에 만연하며 군신 상하가 초목바람에 쏠리듯 귀하였사온데
재물을 다 바쳐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부처의 덮어주는 힘에 의복하고 옹호하는 여주는 지혜의 아부하여 수복을 하늘같이 길게 연장하고 기업을 땅처럼 오래 가도록 세우고자 하지만 그러나 또한 환란이 서로 찾아들고 연대가 더욱 촉박하여 도리어 부처를 섬길 뜻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살이만도 갖지 못하면 여러 사적을 상고하면 볼 수 있사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대동은 신라 만렵에 와서 불교를 승상하고 믿어 탑과 묘를 세워 나라에서는 비보라 부르고 사가에서는 원찰이라 일컬어 내려오면서 그럭저럭 폐단이 쌓이게 되었습니다마는 전조에 이르러서는 큰이나 작은이나 할 것 없이 이를 승상하고 믿어 무군의 교를 부르짖음으로써 불충불효의 죄를 이루게 되며 사람의 도리가 무너지고 어지러움이 극도에 달하여 싸웁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천리에 순종하시고 인심에 따르시어 비로소 왕업의 큰 바탕을 마련하시고 백사를 독려하시와 온갖 정사가 다 새로워질세 덕시를 이미 행한 자취에서 상고하고 성수를 이미 시험한 증험에 비추어서 사사를 감하거나 혁파하거나 하시며 사사로이 중이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여 두릇이 영감에 나타났으니 이는 망고의 밝은 빛을 한번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장차 백세의 이택이 되게 하옵심이었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종 공정대왕께서는 권원의 몸받으시와 정위에 계시어 정신을 가다듬고 잘 다스림을 꾀하실 때 도는 천성의 행적을 이으시고 정사는 3대에 높아 이미 승평의 다스림을 이루게 하셨사오며 또 강단하는 정리학으로서 사사를 혁파하여 10에 1을 두시고 노비를 감하여 1에 열을 두게 하셨으니 그 선성의 도를 열어 펴고 사설의 해를 막아 억시하여 백성을 인으로서 젖어지게 하고 백성의 의로서 연마하게 하여 사특함과 바른 것의 길을 가리어 인수의 지경에 이르 나아가게 하시면 비록 사모와 같은 여러 성인의 마음서심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함이 있겠나이까.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 없으는 하늘의 운행이 질서에 있음을 본받으시어 이를 잇고 밝음을 향하사 몸을 다스리시되 항상 조심하시고 상가심을 잊지 아니하시며 이르시고 덕이 비록 성하시나 더욱 토론을 즐겨하시고 열성의 아름다운 법을 본받으시와 만대의 길이 힘입을 것을 넓히려 생각하셨나이다. 노비의 수요를 감하여 관부의 적을 올리고 암자와 절지는 일을 일체 통금하셨사옵되 오히려 승도들이 여염에 드나들면서 강상을 모독하고 어지럽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엄하게 규차를 더하게 하셨고 밖으로 내치어 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며 멀리하여 가까이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단을 물리치신 공이 조종에 빛을 더하셨고 광채를 죽벽에 들이우셨나이다. 그러하오나 큰 아름다움에도 작은 흠점이 없을 수 없는 것으로서 비록 용성하에 다스려지는 나를 당하였사오나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제 삼가 목격한 패단으로서 을리아람 거리를 개진하겠습니다. 임자년 봄에 크게 무차지회를 열었사온데 중들이 구름같이 모여 한강가에서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넘도록 극히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차려서 기치와 일산이 해를 가리우고 종과 북소리는 땅을 흔들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고락을 그림 그리고 사생과 화복의 응보를 보여주니 이에 귀총과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모두가 관청하고자 모여드니 도시는 이 때문에 텅 비고 관지는 이 때문에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재물을 허비한 것을 보면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흙과 모래같이 흩어 버렸습니다. 쌀을 배에 잔뜩 싣고 나아가 강물에 던져버렸으니 하늘이 낸 물건은 마구 천대함이라. 저 푸른 하늘에 지은 죄로서 말씀을 하자면 말이 너무 길어 이루 다 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정욕의 감정은 남녀보다 더 심함이 없거늘 또한 도량에서 여러 날을 유숙하여 옷깃을 이어 장막이 되고 흐르는 땀을 뿌려 비를 이루었습니다. 겉으로는 수륙제의 모임이라 하겠으나 속으로는 더러운 행위를 이루어 드디어 이남의 강한으로 이남의 풍화를 보지 못하였으니 탄식함을 이루 이길 수 있겠나이까.
신등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치를 떨며 탄식하고 전하께 주달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날이 되었사온데 이번 회에 암사의 중이 그 사사로운 지혜를 부렸어 꾀를 합하고 말을 같이하여 이르기를 연전에 수륙제를 올릴 때 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이를 좇아서 향을 내려주셨은즉 불교의 일어남이 바로 이 행사에 달려있다. 이제 여기 보광전에는 대비의 원불이 걸려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비가 새고 낡아서 불상을 걸기 어렵다 하고 이에 종실에 부탁하여 궁중에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이미 부고의 곡식과 비단을 받고 또 종실의 시주를 받아 경중과 외방을 종행으로 다니면서 공사를 속여 유인하니 여염이 풍리하고 군현이 뇌동하여 부자는 재산을 다 바쳐 동원한다 이끌고 가난한 자도 또한 억지로 돈을 구워다가 바치면서 말하기를 수희라고 불렀으니 벼는 타작도 하지기 전에 머리 깎은 자의 상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시골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고울과 마을에 해를 끼치게 되며 그 세도의 승강과 풍속의 변천은 작은 사고가 아니었나이다. 가령 석갈의 한 개를 바꾸고 기와 몇 장을 고쳐 있는다 하옵더라도 그것을 제공하는 비용은 모두 백성의 재산이옵니다. 한나라 문제는 10집의 재산을 아꼈고 당나라 태종은 한 정각의 제목을 아껴 싸운즉 마땅히 못하게 금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더욱이 지금의 회암사는 기둥과 지붕이 하늘을 찌르고 주옥과 금으로 꾸민 것이 눈을 부시게 하며 빙 둘린 난간과 커다란 누각이 무려 수백 간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찌 한 간의 바람벽에다가 불상을 걸만한 것이 없다 하겠나이까. 감히 이런 말을 만든 자는 진실로 이 일을 빙자하여 그들의 도를 다시 일으키려 함이옵니다. 건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로 서로 있더라. 핵곡식이 익지 못하며 우리 백성의 생계가 조석을 이어 나가지 못하옵는데 저 중들에 먹을 것은 풍년이나 흉년이나 마찬가지여서 백성은 굶어 죽는 자가 있을 때 중이 굶어 죽는 것은 없사오니 누에도 치지 않고 밭도 갈지 않는 자가 앉아서 따뜻하고 배부름을 누리게 되어 억조의 재산을 허비하되 털걸만큼도 재정에 이익됨이 없나이다. 거기에다 급기야는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이 생기 어떤 자는 찻집이나 술집에 나와 놀면서 스스로 서로 잘난 척하고 뽐내며 어떤 자는 약한 백성과 서로 이익을 다투어 재물을 모으기를 꾀하고 처자를 끼고 먹이어 청정한 곳을 더럽히고 추악한 행동을 드러내오니 어찌 그 집을 엿보는 자들이 자비의 베풀음을 듣고 기뻐서 따르지 않겠으며 그 문을 지나는 자들이 죄 주고 복 준다는 말을 듣고 또한 모두 공경하고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성조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옵니다. 어찌 이뿐이겠나이까? 완성을 고한 뒤에도 혹은 낙성이네 전경이네 하여 종실이 다투어 절에 나아가게 되고 부녀가 큰 길에 답답하게 되어 정멸의 도를 혹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좀 먹어 없애게 하오면 당시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고 후세에 조롱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조짐이 반드시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경이 말하기를 선왕의 성현에 비추어 보게 되면 길이 잘못이 없게 된다 하였고 시경이 말하기를 잘못도 아니하며 있지도 아니함은 예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대개 왕업을 일으키고 왕통을 들이운 임금은 그 생각하움이 멀고 깊은 까닭으로 그가 세운 법은 정밀한 것이옵니다. 하물며 우리 태종께없어 불법을 배척하신 것은 육존에 펴 있어 만세의 교훈으로 내려주신 것이오니 그 심사의 근면하심과 제도의 면밀하움은 천지에 세워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일백성인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는 조정의 위엄을 잘 이어 전하시와 끝을 삼가하심이 처음과 같이 하옵시고 이 법을 지키심에 굳게 하시기를 금석과 같이 하옵시고 이 법령을 행하심에 미덕게 하시기를 사시와 같이 하옵시되 오랑캐의 법을 소탕하여 없이 하시와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은 사람의 도리로 살게 하옵시고 이 글은 불태워버려 세월로서 기약하여 스스로 없어지게 될 것이오니 사람이 지켜야 할 큰 윤리가 이미 바르게 되면 사람이
행하여야 할 큰 도리가 항상 행하여지게 되어 사람들은 충군 효부가 먼저 하여야 할 일임을 알게 되고 부처에게 밥 먹이고 중에게 죄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여 화하게 한다는 요 임금이 정치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이 백성을 교화시키는 날짜도 지정하고 기다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듣자오니 임금의 한 몸은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표준이요 임금의 한 마음은 1만 가지 교화의 근원이라 하옵니다. 더군다나 법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자루요 믿음이란 임금의 큰 보배임이옵니다. 이 자루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 사방의 표준이 바르지 못하였고 이 보배를 한번 읽게 되오면 만화의 근원이 맑지 못하게 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시와 더욱 한 마음을 굳게 지니시고 이 법으로 해가 하늘에 뜬 것과 같이 하시고 이 믿음으로 물이 땅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시와 억석을 구분하시고 훈유를 밝게 분별하시오. 아직 어지러워지기 전에 제어하여 다스리시고 나라가 아직 위태로워지기 전에 보존하게 하옵시면 모두 말하기를 장하도다 우리 임금의 말씀이야 할 것이오며 또 말하기를 한결같으시도다 우리 임금이 마음이시여 할 것이오니 하민이 이를 밝게 알고 범하지 아니할 것이었고 관리는 이를 지켜 의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가는 이에 힘입어 맑게 화할 것이며 전하께서는 이로 인하여 팔짱을 끼고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대체로 세대를 이어 문치를 지키는 임금이 몸소 정도를 행하여 자손에게 교훈하고 보온을 보여주더라도 끝장에 가서는 오히려 사특한 길로 들어가는 수가 있거늘 하물며 비법으로서 보여주시게 되면 어찌 되겠나이까. 이것을 금하지 아니한다면 비유하건대 섭을 던지고 불을 끄려고 하고 뜨거운 물을 휘저어서 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신은 이단의 교가 비록 날로 새롭고 달로 성화해져서 이 나라의 신민들이 바람에 따라 풀이 쏠려 쓰러지듯이 하면 몇 해를 지나지 아니하여 허물을 승상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옛 것이 아닐 것이오니 만대의 뒤에 오늘날을 가리켜 어떠한 시대라고 하올지 염려되오며 한심한 일이 아니겠나이까. 옛날 위나라의 태무는 사문을 주벌하여 잡고 당나라 태종은 승리를 물리쳐 없이 하였나이다. 이제 전하께서는 요 순의 자질을 지니시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운을 잡으셨으니 덕으로 말씀하오면 당 위에 견주어도 멀지 아니하옵고 다스림으로 논하면 성강도 좋기 견줄 것이 못되었는데 오늘 하시는 바가 도리어 위나라 태무나 당나라 태종의 밑으로 가시고자 하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멀리는 고제를 따르시고 가까이는 가법을 지키시어 빈소에 아깝게 중히 여기시고 동정을 공경하고 삼가시어 시민들이 보고 들음을 삼가서 향하여 나갈 길을 정하게 하옵시면 당시에 있어 공이 크실 것이고 덕택이 후손에게 내려갈 것이온즉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에 있어서 어뜸이 될 것이오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나이까. 신등은 형창의 하찮은 선비로서 다행히 창성한 시대를 만나 이윤의 뜻과 안연의 학문을 잘 한다고 말씀함은 아니옵니다마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게 함은 누구인들 그 마음에 없겠나이까. 이 중들이 거룩하옵신 그 다스림에 누가되움을 생각할 때마다 채동이 태화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말이 머뭇거려서 마침내 여기에까지 이르렀사오며 아픈 마음이 미칠 것 같사와 저도 모르게 발언하여 감히 간절한 심정을 헤쳐 성총을 돌려팠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1월의 밝으심을 열으시고 강해의 도량을 넓히시와 만기를 살피시는 여가의 특히 밝게 보아 주옵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으나 그러나 회암사는 오는 날 창건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불전이 기울어져 수줍할 뿐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종친에 의탁하였다는 일은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우리의 도는 유도이며 이류는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침음은 점점 스며듦이며 노비는 사사에서 우리는 노비이고 사모는 사망과 오제이며 이는 주역과 괴명이며
을야람은 임금의 독서인데 낮에는 정문에서 바빠서 을야에 독서함에서 온 날이고 을야는 이경을 말한다. 무차지회는 성범, 도속, 귀천, 상하의 구별이 없이 일체 평등으로 제시와 법시를 행하는 대법회이다. 관지는 관문과 나루이며 이남은 주남과 소남이고 원불은 발원하여 그리는 불상이고 풍미는 바람에 불려 쏠리듯이 어떤 위세에 따라서 저절로 쏠림이며 수희는 마음에 내키려 시주함이고 만화는 10,000가지의 풍화이고 훈유는 향내나는 풀과 구린내나는 풀을 말하며 사무는 불도를 닦는 중이며 성강은 주나라의 성왕과 강왕이며 가법은 태종이 세운 법이고 빈소는 찡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함이니 곧 근심하다가 기뻐하다가 함을 말하며 형창은 서재이고 채동은 무지개이고 수줍은 고치고 이음이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4월 11일 무호 네번째 기사. 귀화하여 시위하는 외인 야인에 거쳐 문제에 대하여 예조해서 아래다. 외인과 야인들이 들어갈 살집을 검으로는 관에 속한 가사와 빈 가사로서 주시되 만일 없거든 큰 길의 좌우변에 있는 빈 행랑에다 그들 가구 수의 많고 적음을 요량하여 혹은 2칸 혹은 3칸을 성공감으로 하여금 수장하게 하여 주되 이를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1일 무호 5번째 기사. 전라도에 전지를 내려 제주에서 기르던 원숭이를 잘 기르고 번식시키기를 명하다. 첨지중추원사 김인에게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원숭이 6마리를 잡아 길들이게 하여 지금의 목사 이붕에게 전해주고 왔는데 특별히 사람을 보내 육지에 가져오게 할 것은 없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주의하여 먹여 기르겠다면 육지로 가지고 나와서 풀이 무성한 섬이나 갯가에 놓아 기르게 하되 혹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힘써 번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1일 김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2일 김이 두번째 기사. 집현전 부재학 설순이 외암사의 사찰 수리와 아울러 불교의 폐단에 대하여 상서하다. 거기 듣자오니 부도라는 것은 외방의 교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옵니다. 그 교가 무군하며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 하면 진실로 선현들이 이미 자세히 말한 바이고 전하께서도 밝게 아시는 바이므로 신등은 이에 감히 군말씀을 더 아뢰지 못하옵니다마는 잠깐 좁은 소견으로서 우러러 천총을 더럽히나이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전번에 미친 중이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깨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가지고 때를 지어 한강에 모여 수륙제의 모임을 베풀어 싸운 바 이에 위로는 그가 대적으로부터 여여항의 부녀에게 이르기까지 우르르 받들고 시주하기를 오직 남에게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재물을 소모하고 풍속을 무너뜨리며 이보다 더 심함이 없었으되 유사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이를 금하지 아니하며 점차 퍼져나가서 서로 만연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욱 거리낌이 얻게 되었나이다. 귀하고 이름난 사람을 인연하여 앞으로 회암사를 다시 세우려 하며 그 비용으로 드는 전곡과 화폐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되오니 그 폐단이 지난날보다 더욱 심하고 많으옵니다. 방금은 서남 지방의 백성들이 모두 기금을 만나 아침 저녁으로 한탄하고 부르짖으며 뭇백성들이 술제강이나 살겨 같은 거친 음식도 마다하지 아니하옵는데 어찌 궁한 백성의 입속에 들어가야 할 식량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는 무리들에게 줄 수야 있겠습니까? 저 회암사란 절은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 데다가 승도들이 삼가지 아니해 오히려 그 교를 더럽히는 자들이 모여드는 소굴이 되어 온지 옛부터였습니다. 비록 갑자기 헐어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버려두어 수줍하지 말고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를 것이지 하필 사치하고 화려함을 더 꾸미어 다시 그 교를 창도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신은 이 앞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빠져들어가되 스스로 깨닫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이런데도 금하지 아니하오면 뒷날에 이보다 더 심함이 있을지 어찌 알겠나이까. 거기 보건대 전일에 성균관생들이 들은 말을 갖추어 성상께 상달하였사온데 이들은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와 간혹 법도에 맞지 아니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 뜻이 매우 간절하여 지성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뜻한 바가 사특한 학설을 배척하고 세도를 붙잡아 세우고자 함이온즉 참으로 가상할 뿐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 없으나 기꺼이 들어주시어 비록 뿌리를 길이 끊어 없애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듭 유사에게 명하시어 아직은 보수함을 정지하게 하옵시고 이단의 미친 꾀임이 거의 그치게 하심으로써 백성의 재산이 좀먹어 없어지는 것을 제거하시오면 우리 유도에 매우 다행하겠사옵고 백성에게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니 이건 말하기를 이들은 모름지기 수죽되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상서할 일이 아닌 것이다 했다. 설순이 아뢰기를 불교가 옳지 아니하다는 것은 전하께서도 밝게 보신 바이므로 신이 어찌 군 말씀을 올리겠나이까. 다만 근년에는 남방의 인민들이 굶주리는 자가 매우 많으므로 드디어 감사로 하여금 이들을 진지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였사온데 이를 보는 중들이 권문을 가지고 함부로 싸다니오니 참으로 염려되옵니다. 더군다나 회암사는 서울 곁에 있고 재리를 취함이 이와 같은데도 이를 금하지 아니하오면 먼 지방의 백성이 왁자할 것이요 백성의 재산을 좀 먹는 자가 앞으로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생들의 말을 들으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내 이미 다 아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0일 기미 세번째 기사 권원릉에서 행하는 별제 일에는 개경사의 중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항식으로 삼도록 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0일 기미 네번째 기사 외인 종원칠이 도서를 청하여 이를 허락하다. 승문은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도제조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종원칠은 자기의 땅이 있고 백성이 있사오니 이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허수는 의논하기를 한 집안의 형제가 함께 도서를 받으면 진시로 전례가 없습니다. 형 종정승이 받은 도서만으로도 왕래할 만하옵고 이미 그의 형에게 주었는데 또 그 아우에게 주시면 일이 경이한 듯 합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2일 기미 다섯번째 기사 계모의 복제 관훈의 예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여조판서 신성이 아뢰기를 대개 사람이 계모를 위하여 3년상을 입는 것은 옛 제도이옵니다. 더욱이 계모는 의자 기르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므로 자식도 계모 섬기기를 친모와 같이 하여야 하옵는데 홀로 상을 입는 데에만 친모와 다르게 함은 풍속에 있어서 야박한 듯 하오니 원컨대 홍무 예제와 문공 가래의 때 따라 3년의 상을 입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성인이 상 입는 제도를 제정할 때 어떤 것은 정에 따라 만들고 어떤 것은 의에 따라 쫓아 만들었다. 계모된 이가 어린아이 때부터 키웠다면 어미는 의자를 자기의 아들과 같다 이럴 것이요 아들은 계모를 친모와 같다 하여 3년상을 입는 것이 정과 의에 합당하나 만일 그 아비가 만년에 계모를 얻고 죽었다면 그 아들과 계모가 관가에 고사에 쟁송하는 것도 가끔 있으니 3년상을 입는 것은 정과 의에 있어 매우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된다. 성인이 계모를 위하여 3년의 상을 제정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계모의 중함을 알아 그 상을 입을 것이니 이것은 의로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 예를 제정할 적에는 인정을 참작하여 만든 뒤에야 그 예를 행하는 것이니 계모를 위하여 3년의 상을 입으면 내 마음에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단지 연음과 혼인 등의 일에만 참여하지 아니하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의 예를 모두 행하지 아니하옵니다.
관례로 하오면 말하오면 비록 다 행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풍속이 남아 있습니다만 혼례로 말하오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장가를 들게 되어 매우 합당하지 못하오니 고제에 따라 친형의 예를 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친형의 예는 법의 지극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행한 지가 오래되어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태종 때의 친형의 예를 행하고자 했는데 신료들이 이것을 듣고 많이들 꺼려하여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맞이해 사유로 삼는 일이 있었으니 그 싫어함이 이와 같아서 행하기가 어려웠다. 오직 왕실에서 행하게 되면 아래에 뜻 있는 자가 보고 그대로 따르게 되면 이치의 필연인지라 그러므로는 왕자와 왕녀에게 친형의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잘 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연음은 주연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4일 경신 첫번째 기사 회엄사의 중수 문제를 논의하고 그를 중지시키다. 상참을 받고 연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경관생과 집현전에서 함께 상서하기를 회암사의 중수를 금하기 청합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그러나 암자를 짓고 부처를 공양하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였다. 따라서 우리 태종께서는 연경사, 흥청사, 강림사 등에서 혹은 법연을 베풀어 그 교를 받으셨고 또한 나도 강법을 절에 가끔 향을 내려주었다. 더구나 회암사는 태조께서 믿고 존중히 여기시는 곳이며 또 대비의 원불이 걸려있는 곳이라 세월이 오래되어 게으르지고 퇴락하여 짐에 효령대군이 중수하고자 생각하고 그 까닭을 고하기에 내가 곡식과 깁 약간을 내려주어 이바지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더니 중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속인들을 권유하여 널리 재화를 모은다 하니 이는 비록 내가 시킨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가지고 허물할 것이요 동시에 공의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부고의 전제를 내어 불사에 이바지하면 어떨까 하니 도승지, 안승선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어찌 이런 분부를 내리시나이까. 중들은 권문 가운데 한 재상의 이름만 받더라도 오히려 경중과 외방으로 다니며 속이고 깨어 백성들이 고효를 짜서 취함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사온데 혹자나 깨없어 친히 이 일에 이바지하시오면 이것은 그들의 성세를 도와 더 날리게 하여 그 도를 부응하게 하는 하나의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었고 백성들이 장차 말하기를 한나라의 임금이란 높은 지위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시니 우리들도 역시 재산을 다하여 받들어 후세 인연을 닦지 아니하리야 할 것이니 그 만류의 폐단을 앞으로 다시 막지 못할 것이옵니다. 하물며 오늘날 전하께 없으는 이단을 물리치시는 공시를 높이시어 사도의 밝음이 환하기 이를과 같사건을 이때를 당하여 친히 부처의 공양에 이바지하시게 되오면 신등은 9길 되는 산을 쌓는데 최후의 한 삼택의 혁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런 뜻을 내지 마옵시고 길이 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부처를 공양하고 중이 죄를 올리는 것이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성상의 허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사옵니다. 이단으로서 성명한 조정에 섞으시면 어찌 오늘날의 실수만 되겠나이까. 엎드려 바랄 건데 유의하옵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미 알았도다 하고 드디어 이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법연은 불법을 강설하는 자리이다. 성세는 명성과 위세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3일 경신 두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를 내려 농사의 파종과 김매기의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절기의 이름과 늦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 오기를 기다려 파종하고자 하다가 실롱하는 자가 많으니 비 오기를 기다려서 파종할 것만을 제외하고는 파종하도록 독촉하고 이미 파종한 곳은 제때 김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4권 세종 16년 4월 14일 신유 첫번째 기사 기우제를 드릴 적당한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찰을 보았다. 임금이 묻기를 이제 농사 짓는 달을 당하여 가뭄이 심한 듯하니 어느 때에 기우제를 지내야 하겠느냐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아직은 20을 기다려 비가 오지 아니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해를 다 마치도록 비와 햇빛이 제때를 맞추게 되면 이는 어뜸이 되겠으나 일찍이 가물면 제때에 미치어 파종하는 것만 갖지 못하며 지난 겨울에는 추위가 너무 심하여 모맥이 동상이 하지 않았나 의심되노라. 봄이 돌아오게 되면 응당 모맥의 싹이 불쑥 솟아오를 것인데 그늘의 가뭄이 매우 심하여 말라 죽지 않았나 염려되지만 만일 20일 안에 비가 온다면 앞으로 농사가 죄알될 수 있겠는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매달 상하연일에는 비가 온다 하오니 모름지기 23일을 기다려 비가 오지 아니한 뒤에야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였다. 모맥은 밀보리이며 상하연일은 음력으로 매월 초 8일과 23일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14일 신유 두번째 기사 윤경동, 유흥준 등의 처벌 문제를 다시 논의하다. 대사원 노환이 아뢰기를 지난번 윤경동이 이혼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한성부의 이문을 기다린 뒤에야 행할 수 있겠나이다. 그 아우 영평군 윤계동은 이에 형제로 하여금 집안이 종 3, 4명을 각각 내게 하여 유홍준의 집으로 거느리고 가서 그 형을 나오라고 위협하고 그 형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자 먼저 그 종을 결박하고 그 형이 나오기를 독촉하여 종의 집에다가 맡겨두고는 전혀 돌보아 부양하지 않았사오며 자기 집 노비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홍준의 집에 통하지 못하게 하다가 본부가 추액하게 되면 효동의 집에다가 옮겨두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의 감구를 한 가지로 하지 아니하오며 전혀 골육지간의 정이 없사옵고 그가 지난날에 별로 원망하고 미워함이 없었을 때도 오히려 서로 좋아하지 아니하였사온데 더욱이 오늘날의 형의 사고로 인하여 각각 죄책을 받게 되오니 그가 분하고 원망을 품이 반드시 매우 심한 데에 이르렀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경동을 장차 어떻게 처치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아우들이 이미 불목의 죄를 받았으니 그의 회과할 만한데도 개전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니 마땅히 엄중히 신문하여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큰일은 아니니 어찌 구태여 따라서 염려할 것이 되느냐 하며 좌의정 맹사승이 아뢰기를 경동이 아우의 집에서 부쳐 먹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이 가석하오니 도로 흥준의 집에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흥준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혼례를 동란하여 이미 죄를 지었는데 이제 또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하였다. 동란은 더럽히고 어지럽게 합니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14일 신유 세번째 기사 왕제에 쓸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4월 14일 신유 네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4권 세종 16년 4월 14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윤경동, 윤계동, 유흥준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우승지 정분에게 명하기를 좌의정 맹사승이 경동을 흥준의 집에 둠이 옳습니다고 아뢰었으나 그러나 이는 불가하다. 흥준은 재물을 탐하고 이익만 좋아하여 혼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거운데 이제 만일 그를 돌려보낸다면 이것은 흥준의 하고자 함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내가 듣기에는 흥준이 일찍이 뉘우쳐 깨달음이 없이 경동을 찾아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청탁하고자 하였다니 내 이를 더욱 미워하노라. 대사원이 아랜바 경동을 처치하자는 일의 그 원인 된 바를 거론하라 하고 또 곧 헌부를 불러 이를 물으니 지평 권준이 와서 대답하기를 그 의건부의 문안을 본즉 국문할 때에 윤효동이 공초하기를 형 윤경동의 재산과 노비를 각자 나누어 가진 이유는 만일 강족과 결혼하게 되면 장차 반드시 빼앗기게 되므로 드디어 그 집으로 장가들었다 하옵니다.
본부에서 재산을 처치할 것을 행문할 때 그의 노비의 말에 의하여 바로 개동이 그 형을 위협하고 욕을 한 일을 알았사오나 개동은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사와 죄책을 받지 않았으니 마땅히 허물을 뉘우치고 감지덕지하여야 할 것이온데 이내 이 지경의 이름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개동 등에게 다시 죄책을 더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그 재산인즉 주액하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다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4일 16 여섯번째 기사. 충청도 면천인 구결이 영북진에 부방하러 가다 죽으니 그 아내에게 쌀을 하사하다. 영북진에 부방하러 가다가 채 이르지 못하고 고원 지경에서 죽었는데 그의 아내 서씨가 보험을 듣고 즉시 단발하고 슬프게 울며 그곳으로 가고자 하여 두 여종을 거느리고 도보로 30여리를 달려갔다. 구결의 누이가 전 지군사 목재의 아내가 중도에 뒤따라 말을 준비하고 행정을 다스리며 이틀 동안이나 만류하니 서씨가 이에 탄식하며 말하기를 남편이 불행하게 먼 곳에서 객사하였는데 연습하고 빈소 지키는 일을 그 누가 주장하겠소. 너를 이루만지고 슬픈 회포를 풀기 원합니다 하고 드디어 떠나서 서울에 이르니 조긴들이 모두 말하기를 천리길에 분상하면 부인이 할 일이 아니라 하여 억지로 말리고 단지 그 종만을 보내 영구를 받들고 돌아오게 하여 그의 고향에 장사 지닌 묘 곁에 여막을 짓고 드디어 거처하면서 조석으로 슬피 울므로 고을 사람이 탐복하였다. 고을 원이 이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이 사실을 예조에 이문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무덤 짓기는 것은 금하게 하시고 쌀 10석을 내려주옵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5일 임술 첫번째 기사. 왕자 영흥대궁 이염이 탄생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5일 임술 두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 김맹성 경상도 감사 신인손 등이 감로가 내린 것을 축하하는 전문을 올리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5일 임술 세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등이 왕자가 탄생함을 하려하니 제례하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5일 임술 네번째 기사. 세종의 초성화를 그리는 문제와 제주의 감목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도성시 안승선에게 명하여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1. 선현의 유상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어쩌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진이 아니니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 내가 문소전의 위판을 배설하여 선령을 봉안하고 그 옛날의 문소전에 봉안하였던 태조의 쉬용을 평양으로 옮기고자 하여 경등에게 의논을 하며 모두 말하기를 오직 한 벌뿐인 쉬용을 만일 먼 곳에 봉안하게 되면 잃어버리거나 훼손할까 두렵습니다. 만일 잃거나 훼손하면 후신들이 어찌 성안을 알겠습니까 하므로 내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노라. 과연 이 화상이 아니면 후손들이 무엇에 의하여 선왕의 얼굴을 뵙겠는가. 또 역대 제왕이 상을 그려서 자손에게 남겨준 이가 있으니 나도 또한 진용을 그리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화상은 모름지기 나이 젊어서 그려야 하노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공자와 해암도 모두 유상이 있었사오니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시옵니다 하였다. 1. 제주 감목관은 그곳에 사는 자제 중에 말에 대하여 잘 아는 자를 가려서 임명하도록 하여 왔으나 이제 들으니 작패가 매우 많다 하므로 조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전례에 따라 삼업의 수령으로서 겸하여 임명하시되 만일 불가하옵거든 조관을 차견하심이 편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쉬용은 임금의 화상이며 회암은 주자이고 삼음은 제주대정 정일을 세고를 말한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6일 개행 첫번째 기사. 회암사 중수로 인한 민간의 폐단을 고려하여 시설과 규모를 줄이라고 하다. 사헌부 지평 권준이 아뢰기를 회암사의 중들이 거지를
수습하고자 생각하여 기와를 구울지에 국가에서는 쌀을 주어 도왔습니다. 그러나 중들은 이로 인하여 널리 백성의 재물을 거둬 크게 불사를 차리고자 꾀하옵는데 그 재력이 민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금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기근이 더욱 심하였고 우택이 시기를 어기오매 긴급하지 아니한 토목공사는 마땅히 거치는 것이 옳사온데 저 중들은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방자한 마음으로 제멋대로 행함으로 본부에서 금지하려고 생각하오나 이미 국가에서 쌀을 내어주신 까닭에 본부에서 마음대로 스스로 금단할 수 없어 아랜 뒤에 금하고자 하옵니다. 하는 임금 말하기를 내 이미 다 아노라. 그 모든 시설과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고 내가 장차 효령에게도 이 뜻을 알리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4월 1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서자를 세워 종사를 주장케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도성지 안승선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봉부 당산 6조 참판 이상과 더불어 양첩자에게 대한 승중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의무의 계통이 상공이 아니요 그리고 자신이 음란한 행동이 없고 또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 회용하여 종자로 삼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고 형조 조화참판 최사이 등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습속은 그 적첩의 본배를 엄격히 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세가에도 아직도 서자로서 제사를 이어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적자가 없다 하여 그 모체의 아들을 버리고 도리어 서자를 세워 종사를 주장케 함은 우리나라 습속에 맞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모제의 아들로서 후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예조조와 참판 권도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종자가 모호하면 그 모제를 세우고 모제가 없으면 서자의 맏을 세우는 것은 예입니다. 혼의에 말하기를 경대부는 1첩과 2첩을 두어 계사를 넓힌다 하였사온즉 이로써 보건대 비록 적자가 없다 하더라도 서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후라고 이를 수 없사오니 비록 모제가 있다 하더라도 첩자의 승중이 명백하옵니다. 그러나 천리의 풍습이 각각 다르고 오방의 습성이 모두 따로 있기 때문에 천하의 일은 같으나 형세가 다른 것이 많습니다. 진실로 그 형세에 의하여 이로써 인도함이 마땅하옵지 꼭 낱낱이 비교하여 같이 하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얘기에 그 가르침을 닦되 그 습속을 바꾸지 아니하며 그 정사를 가르치려니 하되 그 옳음을 바꾸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대체로 이를 두고 말함이옵니다. 지금 대소인의 첩에는 양민의 딸도 있고 천민의 딸도 있사옵니다. 그 천민 출신인 자는 아직 그냥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으려니와 그 이른바 양민 출신인 자와 얘기해서 이른바 질자는 같지 아니하옵니다. 질자의 명분은 비록 적첩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 계통은 귀천이 없사온데 오늘날 양민이라 부르는 자는 등급이 하나가 아니옵니다. 비록 의관 벌열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하 내외의 구별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상하 내외의 구별은 없으나 대대로 평민인 자가 있사오며 몸은 천하가 아니하되 천민과 다름이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영리와 보충군 같은 자들까지도 통틀어 양민이라고 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족속을 밝게 구별하는 습속이 생긴 지 오래였으니 사족의 집에서 모제의 아들을 버리고 서자를 종손으로 세우면 비록 상하가 있고 내외를 구별하는 자들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하게 여기옵니다. 하물며 천민과 다름이 없는 자의 아들을 덮어놓고 양인이라 하여 세우게 되면 그를 종손으로 여겨 봉경함을 즐겨 하겠나이까? 홀로 일족의 종손으로 여기는 바가 못될 뿐 아니라 그 조고의 홀령인들을 어찌 생각할는지 또한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부모가 이미 죽었을지라도 효자는 그 어베이가 이미 죽은 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 종손을 세우는 것은 그 뜻이 조상을 존숭하는 까닭이온데 만일 그 조고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정적인 차자인 손에게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찌 낮게 떨어져서 서자의 제사를 험량하기를 편안하다고 하겠나이까? 진실로 혹 불안하다면 제사하지 않은가 같사오니 어찌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겨가 같이 하라는 뜻이겠사오며 또 어찌 조상을 높이는 뜻이 되겠나이까? 또 오늘날 무환자의 첩자로서 그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가문을 잘 보존하는 자는 대체로 적사옵니다.
그것은 고는이 얕고 흐름이 얕은 까닭이온데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사옵니다. 아비가 살아서 아들과 삼았다면 아들로 삼았다면 오히려 보정할 수 있거니와 아비가 죽은 뒤에 관가에 정사에 아무 사람 아무 말로서 증명할 만하고 아무 일 아무 조건으로 증언할 수 있다 하여 드디어 결정지에 아들이 된 자도 많사옵니다. 이런 자를 그의 자손이라고 보증하고 그 종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유가 아닌 것으로서 호명하지 아니하오며 혹시 유가 아닐진데 조구가 그 향사를 받겠나이까? 비록 종사를 이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끊어진 것이옵니다.